한도훈 48세. 그는 전형적인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캐나다로 송금하며 아내와 아들의 유학 생활을 뒷받침했습니다. 서울의 좁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그는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도 자청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성실함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송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그는 점심값까지 아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내 윤정희는 캐나다에서 한인교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고 교회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녀는 교회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아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이 대견했습니다. 적어도 외로운 타국 생활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한서준은 현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훈에게 아들의 성공은 15년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원룸에 돌아온 도훈에게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교회 박민수 목사님이랑 자주 같이 다녀요. 어제도 둘이서 차 타고 어디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두 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뭔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와 신도 사이의 정상적인 교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다음 말은 도훈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목사님 이름이 뜬 문자를 받으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통화해요. 그리고 주말마다 기도 모임이라면서 1박 2일씩 집을 비워요.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이모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정기 기도 모임은 없대요. 도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곧바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도훈은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냐고. 정희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바쁘지만 보람차다고, 박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통화를 마친 도훈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보낸 돈이 얼마였을까요? 계산해보니 약 7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훈의 청춘이었고 건강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다가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훈은 회사에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낸 긴 휴가였습니다.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그의 근무 태도를 생각해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도훈은 즉시 캐나다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구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도훈은 아들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도훈은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서준은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알려준 교회 주소로 향했습니다. 한인교회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교회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교회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쯤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염색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시 후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민수 목사였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도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박 목사는 주차장에 있는 검은색 SUV에 탔습니다. 목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도훈은 재빨리 렌터카로 달려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차는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목사 사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희가 나왔습니다. 박 목사가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도훈은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도 마지막 입맞춤도. 그는 차 안에서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훈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미행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희와 박 목사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났습니다. 때로는 호텔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도훈이 보낸 생활비 중 상당액이 박 목사의 사택 리모델링에 사용됐습니다.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박 목사의 차 할부금도 정희가 대신 내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계좌이체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USB에 담았습니다. 이제 복수를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도훈은 예배당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 목사가 설교단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앞줄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도훈은 움직였습니다. 그는 교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교회 행정 담당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USB를 건넸습니다. 장로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영상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교단 본부에도 보내겠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당회가 소집됐습니다. 박 목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즉시 그를 직무정지시켰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남편이 캐나다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서명하라고. 정희는 울먹이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교단 본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 목사의 목사 자격이 정식으로 박탈됐습니다.
그의 경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도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사실관계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증거와 함께 한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희와 박 목사는 순식간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 목사의 아내는 충격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목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또래 학생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인 마트에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은행 계좌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던 송금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정의 명의의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훈은 아들 서준만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배신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캐나다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도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도훈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도훈은 거부했습니다. 항공권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정희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그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소문이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목사와 바람난 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박 목사 역시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목사 자격을 박탈당한 그는 생계를 위해 육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몇 달 후 정희는 도훈에게 간절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훈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작은 식탁이었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캐나다에 남아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워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어보지만 서준은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박 목사와 정희는 그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결국 욕망과 이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시련이 닥치자 서로를 버리기에 바빴습니다. 한편 도훈은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하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과 아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회사 동료들은 도훈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무리한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가끔 지난 15년을 돌아봅니다.
그 시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들 서준은 자신의 편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물질적 희생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정희는 이따금 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도훈은 읽지 않고 삭제합니다. 그녀에게 줄 용서는 없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도훈은 더 이상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희와 박 목사의 이야기는 경고의 사례로 회자됩니다. 젊은 부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경각심을 갖습니다. 기러기 가족의 위험성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비극이 다른 이들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도훈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정희와 박 목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명예도 공동체도 경제적 안정도. 하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그들에게서 양심의 평화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도훈은 원룸이 아닌 투룸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입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일상입니다. 서준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동시에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사랑을 느낍니다. 그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도훈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희생과 배신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도훈의 15년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